인사집행법, 지금 집행법이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쭉 이야기를 했는데, 교재를 보면 혹시 교재 갖고 있는 사람 쭉 쫓아가면서 보세요. 인사집행 필요성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알고 시작할 듯 하지만 의외로 모를 수 있어. 우리가 어디까지만 지금 해결해 준 거야. 판결, 대표적인 판결로 권리 의무를 확정해 준 거지. 분쟁이 있는, 다툼이 있는 권리 의무를 지금 판결을 통해서 확정을 해 주는 거지. 그래서 예컨대 판결, 확정된 판결. 이게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돼서 이제 집행 단계로 넘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만 해결해 주는 거지. 판결 절차는 여기까지만. 그럼 판결 내용대로 이행이 되면 다행인데 이 판결 내용대로 이행이 안 되니까 이행을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 처음에부터 분쟁이 있었지만 어찌됐든 국가를 통해서 법원을 통해서 결론이 내려졌는데,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내려졌는데 줄 의무가 없다고 내려졌으면 집행이라는 건 생각할 필요가 없지.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내려졌는데 여기서 무언가 이유 때문에 이행을 안 하는 거야. 처음에부터 이행을 안 하는 경우는 우리가 판결 절차 계속 배우지만 실은 피고 입장에서는 갚아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 단계에서 갚을 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판결 절차를 거치는 거지. 근데 실제 갚아야 된다는 걸 피고가 인정하면, 채무자가 인정하면 사실은 이 단계가 심플해지긴 해. 그럼 애초부터 이 단계를 건너뛰는 류로 사용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이 단계를 건너뛰는 거. 공증받는다는 걸 여러분 이해해봐.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받는다. 그러니까 차용증을 갖고 공증을 받아 놓으면 그걸 공정증서라고 그래. 공증을 받는 것을 공정증서. 공짜 들어갔으니까 공증인이니까 공적인 뭐 기능을 하겠다라는 주체에 대해서 공짜를 쓰고 있잖아. 이 차용증을 공증을 받으면 이게 어디 단계에 뭐처럼 쓰일 수 있어? 확정된 판결처럼 집행권한이 돼. 그래서 그걸 집행권한이 되는 증서라고 그래서 집행증서라고 불러. 그러니까 집행권한이 되는 거는 대표적인 게 우리가 확정된 판결을 갖고 얘기하지만 지금 뭐 하나 가르쳐 주는 거야? 공증사무소 가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같이 가서, 근데 주로 이제 상대방 거를 대리해서 일방이 가기도 해. 제2 금융제도에서 많이 쓰여. 그래서 집행증서가 작성되면 이게 집행권한이 돼. 그러니까 지금 뭐 말하려다가 여기까지 온 거야? 요 판결 절차 같은 류의 절차가 없이 곧바로 그 차용증에 갚아야 되는 날짜 등을 전제로 해서 집행증서가 작성되면 이행되지 않은 그 시점 돼서 어디까지 금방 올 수 있어? 집행권한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야. 이해하겠지? 이런 것을 안 거치지만 그런 것을 집행증서 하나 지금 말을 했는데, 이런 거를 거치더라도 판결보다도 조금 심플하게 요 절차를 마무리 짓고 집행 권한으로 될 수 있는 것도 하나 생각해 봐. 이제 조금 차원이 틀려. 집행증서는 요 단계가 없이 집행 권한으로 올 수 있는 거고, 지금은 판결처럼 막 복잡한 변론을 거치지, 우리가
판결까지 가려면 막 서로 싸운다. 물론 그 싸움의 내용상 다툼의 그 실질이 거의 없는 게 있지. 아까 어떤 거야? 돈 줘야 된다라는 것 자체를 다투지 않는 류의 상황에서 그래도 집행을 하는 단계까지 가려면 판결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아예 그러면 다툼을 실질적인 다툼이 약한 이런 상황이라면 그렇다고 집행증서까지를 공증을 받아놓은 건 아니라면 그렇지만 정식의 판결 절차를 거치는 그 무거운 절차를 통과하지 않고 채권자가 어떤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가르쳐줬어? 독촉 절차를 통해서 지급하라라는 명령을 법원에 구해서 이게 받아들여지면 이 확정된 그래서 받아들여지면 2주일 이내에 채무자가 이의가 없다면 확정이 돼서 이 확정된 지급명령이 집행권원으로 쓰일 수 있게 되지. 맞아요? 지금 머릿속에 하나하나 넣어봐. 집행권원으로 쓰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확정된 판결. 지금 페이지는 확 건너뛰네. 집행권원이 될 수 있는 단계로 지금 또 그러면서 또 연결이 되면서 건너뛰었는데 교재로는 집행권원이 어디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옆번호 5-1, 5-2의 집행권원 나오네. 집행할 수 있는 권원. 그래서 5-4에 보면 집행권원의 종류로 제일 위에 보면 확정된 종국 판결이 나오지. 그지? 그 다음에 판결 이외에 확정된 지급명령이 나오지. 지급명령이라는 것은 독촉 절차를 이용해서 일단 법원이 싸움의 다툼의 전개를 전개시키지 않고 원고의 이때는 원고라고 하지 않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서 지급명령을 채무자한테 바라는 거야. 채무자가 이것을 받고 2주 이내 이의를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확정이 되면 그게 집행권원이 되는 거다. 그치? 그럼 지금 집행권원 되는 거를 확정된 판결, 그 다음에 외곽에서 법원을 끼지 않고 곧바로 집행권원으로 갈 수 있는 거 공증을 받는 그래서 집행증서라고 불러 우리가 그걸 공증을 받은 증서를 공정증서라고 하고 또는 집행증서라고 그래. 집행할 수 있는 증서. 그제? 그 다음에 판결이라는 무거운 절차 말고 독촉 절차라는 게 마련돼서 지급 명령을 신청해서 받아내서 확정이 되면 이것도 역시 2주간의 이제 이의기간이 있긴 하지만 판결 절차처럼 무겁게 서로 자기 주장을 펼치는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 자체에 의해서 법원이 채무자한테 지급을 명하고 송달받은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뭔가 이게 잘못됐다고 따지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 여기서 뭐 강제집행 단계가 아닌 만약 이의를 한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민사소송법에서 조금씩 나오는데 소 제기한 것처럼 요 지급명령을 신청한 게 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게 소제기로 간주되는 거야. 지급명령은 판결 절차보다 인지때가 10분의 1이야. 이 소제기처럼 이제 취급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시효중단 같은 게 원래 소제기 때 시효중단이지. 근데 이 사람 채권자 입장에서는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이의가 나와서 시효를 지나치는 단계로 소제기가 되는 경우에 특수한 상황에서 어디 기준으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었던 거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이해해야 되겠어? 이게 연동되는 게. 그 대신 여기에 인지마저 10분의 9를 붙여야지. 왜냐하면 지급명령은 본격적인
재판과 달리 싸움이 펼쳐지는 걸 전제로 하지 않는 제도니까 인지를 얼마만 받아? 일단 판결 절차에 비해서 10분의 1만 받아. 그래서 이의가 없다면, 즉 아까 어떤 상황이었지? 채무자가 돈 주는 것을 다투지 않을 정도인데, 그럼 채권자가 왜 지금 이런 조치를 밟으려고 그러겠어? 채권자가 돈은 없지만 시효를 중단시킨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 9년 막 8개월째 못 받고 있어. 그런데 이게 곧 10년 되면 시효가 완성될 판이네. 그랬을 때 본격적인 판결 절차를 거쳐서 하더라도 시효가 중단시킬 수 있는 건 말할 나위 없지만, 굳이 채무자가 못 갖고 있는 게 실질 내용을 다투느라고 못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사실상 못 갖고 있는 거라면 시효만 중단시킨다는 정도에서 지급 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상 못 갖고 있으니까 채무자가 이의를 하지 않는다면 이게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되는 거지. 집행할 수 있는 권한. 이해되겠지? 그런데 지급 명령과 비슷한 것 중에 소액 사건에 있어서는 소액 사건 심판법이 작동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에 해당하는 3천만 원 이하 사건은 여기에 뭐가 있어? 이행 권고결정 제도가 있어. 민사소송법에서 조금씩 나오는 제도야. 그럼 이행 권고결정 제도에 의해서도 요 마찬가지 비슷한 이 절차적 구조를 취하고 있어. 여기에 이의가 없으면, 그래서 확정이 되면 요게 집행권한이 돼. 요게 집행권한이 돼. 이해되겠지? 그러니까 거기 보면 확정된 이해 권고 결정,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해서 밑에서 두 번째 박스에 그런 것도 집행권한이 돼. 그러니까 이걸 막 처음부터 이거 다 이렇게 해서 암기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이해해봐. 지금 조금씩 설명해 주는 것에 많이 쓰이는 거. 재판상 화해 가운데쯤 있는 거 우리가 소송법에서 배우잖아. 봐봐. 소송법에서 우리가 분쟁이 아직은 안 배웠지만 소송의 종료를 곧 소송법에서 배우게 돼. 증거법 다음에 소송의 종료고, 그거 읽어오라고 지금 민사소법 하는 데는 내려갔지. 내가 쪽지 보냈지. 거기에 보면 판결에 의해서 종료되는 게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당사자 행위, 판결이 아닌 당사자 행위로서 소치하, 여기 보면 청구, 포기, 인락, 그 다음에 재판상 화해, 이런 것 등이 큰 제목으로 설정되어 있어. 소치하는 결과가 남으면서 종료되는 게 아니라 소송 계속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킨다. 즉 소송을 냈다가 안 내는 것으로 거두는 거니까 결과물이 없어. 이건 결과물 없이 할 뻔하다가 싸우려고 하다가 최종적으로 판결까지 가는 와중에 거둔 거야, 원고가. 그러니까 결과물이 없이 마무리되는 셈이 되는데, 한편 청구의 포기, 반대쪽의 입장에서 피고는 인락. 요거는 포기는 원고가 패소한 상황 비슷하게 되는 결과고, 청구의 인락은 피고가 인정해 줌으로써 원고 승소, 즉 피고 패소의 결과처럼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재판상 하에는 양쪽이 서로 양보해서 타협해서 해결이 되는 거야. 이게 조서가 꾸며져. 판결처럼 종이로 뭔가 결과를 남기기 위해서 조서가 꾸며져. 그러면 220조에 가서 보면 민사소송법 조문이야. 요거는 민사소송법, 집행법 조문이 아니고, 이 조서가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다.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다. 이렇게 조문이 되어 있어.
즉 그 조문에서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다라는 것의 의미, 즉 그 효력이 뭐냐라는 것은 추가 다툼은 있지만 적어도 집행할 수 있는 집행 권한은 된다라는 의미는 여기에서 큰 다툼이 없어. 그러니까 재판상 화해줘서 청구의 포기는 원고가 패소한 셈이니까 집행까지 간다는 개념이 없는데 청구의 인락은 원고가 승소한 셈, 피고가 인정함으로써 원고가 승소한 셈이니까 인락 조서가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 그러니까 이쪽 또 표 봐봐. 5-4에. 중간쯤 보면 재판상 화해줘서. 중간쯤 보면 청구의 인락증서. 이게 집행 권한이 되는 거야. 이해되겠지? 그 다음에 그 밑에 바로 보면 집행증서가 있네. 또 좀 아까 말한 공정증서. 이런 거 이해해 보면 되는 거야. 그제? 그 다음에 아예 나온 게 보자. 확정된 종국 판결 제일 위에 판결은 확정된다는 말을 당연히 전제로 하는 거지. 판결. 이때는 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효력이 있으려면 확정이 돼야 되니까. 아직 1심, 2심 싸우는 중이라면 확정됐다고 할 수 없으니까. 두 번째는 이거 민사법에서 나오는 거야. 가집행 선고부. 선고가 붙은 요때는 확정 판결이 아니라 그냥 신급을 마무리하는 종국 판결. 요거 이해해봐. 우리가 1심이 내려져서 그대로 2주간의 항소기간을 설정해주고 항소를 않는다면 확정이 되는데 만약 항소를 하면 확정이 안 되고 그것을 민사법 교과서 나중에 가서 보면 어떤 표현을 쓰냐면 확정이 차단된다는 말 써. 차단. 또는 이심된다라는 말도 써. 이심. 그러니까 신급으로 그러니까 숫자 2가 아니라 그때는 움직일 이자. 이사하다 이자. 이심된다고 그래. 그럼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야. 1심 자체의 마무리 판결은 종국 판결인데 항소를 해버리면 확정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아직 확정 판결로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되는 건 아닌 건데 여기 뭐가 있냐. 1심 판결에 가집행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 재산권상에 관한 소에서 재산권상의 소에 있어서 민사소법에 가서 보면 조문이 그런 가집행 선고가 붙었다고 치면 213조 가집행 선고가 붙어. 민사소법 조문이야. 재산권 청구에 대해서 요건 나중에 또 말하냐면 비재산권이면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할 수 있게 해줬다가 나중에 승부가 혹시 뒤집히면 이게 황당해지니까 전제는 가집행이 붙는 건 임시로 집행해라 라고 가가 붙었는데 왜 가가 붙었어? 아직 확정 판결은 아니지만 1심만으로 돈 줘야 되는 것으로 원고가 승소했다면 가집행을 붙여줘. 그래서 일단 1심만으로 형사적으로 보면 무죄 추정이라고 해서 1심 유죄 받았어도 뭐 무죄 추정 우기는데 어느 정도 그래도 뭐 뒤집히는 것보다는 그대로 가락률이 높은 거지.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생각해 본다면 집행하려면 해라 라고 가집행을 붙여주는데 모든 걸 붙여줄 수는 없고 재산권상의 소는 집행해 보려면 해라. 근데 승부가 뒤집히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중에? 이거 이자 쳐서 물어줘야지. 그렇잖아? 만약에 원고가 이겼던 승부가 1심에서 나중에 뒤집어지면 만약 집행을 안 하고 가면 이겼다 졌다 저는 결과 보고 그것에 따르는 건데 만약 집행을 하려면 해라 라고 가집행을 붙여줘. 비재산권이면 나중에 이걸 돌이켜서 처리하기가 좀 깝깝해지니까 비재산권에는 가집행을 안 붙여. 이거 기록형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와. 여러분이 지금 사법연수원적인 실무를 배운다 모르면 부동산 등기소송은 가집행이 안 붙어. 그것 때문에 많이 시험 문제 물어봐.
일반적인 금전 지급은 같은 재산권이라도 금전 지급은 가집행이 붙는데 부동산은 비재산권은 아닌데 가집행을 붙이지 않아. 왜? 부동산은 등기됨으로써 이게 집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문제가 시간적으로 가집행 이런 거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서 집행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자주 물어보는 문제인 거야. 그래서 금전지급의 경우는 가집행을 붙고 만약 집행을 했다가 아닌 상황이 된다면 뒤로 돌이켜서 이자를 물어낸다. 이런 개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다시 5-4에 보면 가집행 선고가 있는 종국 판결이 집행 권한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겠지?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여러분이 집행 권한을 조금씩 읽어야 돼. 읽어 나가야 돼. 그래서 그런 집행 권한이 집행법에서는 첫 등장하는 상황이 되는 거야. 지금 여기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이제 상황을 설명을 했어. 다는 설명 안 했지만 이제 보는 거야. 그런데 아까 뭐 이행공고결정까지도 조금씩 했지. 이행공고결정은 소액사건에 있어서 그럼 소액사건은 3천만 원 이하이고 금전 기타 대체물 지급 청구에 쓸 수 있는데 소액사건의 절차 자체는 판결 절차의 특수한 건데 거기서 독촉 절차의 지급명령과 같은 이행권고결정 제도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교집합적으로 비슷한 타입이 나와. 하여튼 이런 것들이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되는 거예요. 권한이 되지. 그래서 이 집행 권한이 이제 판결 절차랑 집행 절차가 분리돼서 절차로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야.